저는 김상도라고 합니다. 올해로 앉으시죠. 73, 자네가 국내 내 굴지의 딸과 대기업을 결혼하겠다는 일으켜 변호사인가? 세운 회장직에서 무슨 일로 이제는 오셨는지요? 명예직으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넘긴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재계에서는 제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꽤나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치열함보다 내 사람을 보는 눈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태도와 위기에서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일하던 이들도 친구들도 저를 쉽게 속이지는 못했죠. 그런데 제 나이가 되면 가장 큰 고민은 사업도 명예도 아닌 결국 자식 문제더군요. 특히 외동딸 예진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제가 바쁜 틈에 홀로 자란 탓인지 애틋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부도 곧잘하고 성품도 야무진 아이였지만 어느새 30이 넘도록 결혼을 미루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한 남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군요. 예진이보다 5살 많은 강민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외모도 그럴싸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보단 계산적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 좋은 사윗감이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예진이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눈치였고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정해오더군요. 저도 처음엔 축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이력서를 살펴보던 중 그가 과거 다녔던 대형 로펌에서 조용히 사직한 배경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제 오랜 감으로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이 사윗감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 방식대로 시험해 보기로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법으로 판단하는 변호사라면 그 전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세웠고 제 운전기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날 아침 낡은 점퍼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헝클어진 가발까지 쓴 채 노숙자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이 있다는 종로의 한 건물 앞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세수도 하지 않고 신발도 한 짝은 낡은 운동화, 다른 한 짝은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나섰습니다. 길가에서 주운 듯한 봉투 하나를 들고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며 변호사 사무실 입구 앞에 섰지요. 간판은 조촐했지만 내부는 꽤나 세련돼 보이는 인테리어였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직원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상담 예약하셨어요? 그녀의 시선은 명백히 거부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꼬부랑 목소리로 말했지요. 상담은 안 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지 해서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녀는 눈치를 보더니 안쪽으로 들어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강민준이 등장했습니다. 양복은 깔끔했고 표정은 프로답게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느릿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사실 억울한 일 좀 상담받고 싶어서요.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도 잃고 지금은 노숙 중입니다. 저는 일부러 중얼거리듯 말하며 손에 쥔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일부러 구겨진 서류와 과거 판결문 사본 몇 장을 넣어뒀습니다. 강민주는 그걸 받지도 않고 책상 위로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이런 사건은 무료 법률 구조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차가운 말투였지만 정중한 척은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가가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만이라도 조언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런 세상에서 진짜 사람이란 게 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그는 끝내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바깥으로 나와 몸을 돌릴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겉은 번드르르하지만 위기에 빠진 남을 돕겠다는 마음은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몸은 비루한 노숙자였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듯 민준의 태도를 되짚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말 한마디마다 묻어나는 냉담함과 거리감은 분명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눈빛,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고 처리하려는 눈빛은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보다 쓸데없는 문제를 끊어내자는 판단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기를 쓰고 결혼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다시 한번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한층 더 남루한 차림으로 일부러 거적을 둘둘 감고 뺨에는 연탄재까지 묻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사무장이 저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와 말했죠.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 계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때 마침 강민준이 복도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힘겹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전 그 노인입니다. 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그게. 강민준은 저를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장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세요. 저희는 이런 민원 안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의 사정을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예진이와 단둘이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친구, 어릴 적 이야기 해준 적 있었지? 예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머니랑 어렵게 살았대요. 정말 힘든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한 사람 보면 못 지나친다 그러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건 맞는 말이겠지. 하지만 그게 사람을 더 강하게도 더 차갑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남자는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엔 제 정체를 드러내고 말이지요. 며칠 후 저는 예진이와 강민준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잡고 일부러 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예진이는 밝은 얼굴로 나타났고 강민준도 반듯한 차림새로 따라왔지요. 저는 둘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뒤 일부러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자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더군. 예진이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민주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곤조곤 본인의 가치관과 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며칠 전 사무실에서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테이블 밑에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두었습니다. 이게 뭔지 자네 한번 보게. 요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말이지. 그는 봉투를 받아 펼쳤고 그 안에는 그가 저를 냉정하게 돌려보내는 CCTV 캡처 사진과 사무장과의 대화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예진이는 당황해서 아버지, 이게 뭐냐고 묻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내가 자네를 2번 찾아갔었지. 노숙자 복장으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예진이는 자네가 약한 사람에게 친절한 줄 알더군. 근데 내가 본 자네는 계산 먼저 하고 도움은 뒤로 미루는 사람으로 보였네. 민주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많지만 사람을 보는 데는 그 어떤 돈보다 정확한 감이 있네. 자네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아니야. 내 딸을 맡길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일세. 예진이는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강민준의 눈빛을 보며 뭔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뒤로 딸에게 조용히 말했죠.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아버지는 자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다. 며칠 후 예진이는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예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맞았어요. 민준 씨랑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그날 아버지가 노숙자로 찾아오셨던 거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워낙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는데 일일이 다 신경 쓰기 어렵다면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정작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진이도 그걸 느낀 듯 했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힘들었다는 말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방식은 너무 극단적이고 구식이라 오히려 기분이 나빴다. 시험하듯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에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예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진아, 아버지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화려한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성이거든. 그리고 그 본성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란다. 예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혼란스러웠지만 아버지 말씀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해가 돼요. 저도 민준 씨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려고요.
그 순간 저는 예진이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상처를 동반하지만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지요. 예진이는 그 후로 며칠을 고민하더니 결국 민준과 정식으로 만나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진 않았지만 예진이의 말에 따르면 민준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 연극은 오히려 불쾌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람 간의 신뢰인데 시험부터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진이도 그날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평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그날 아버지가 아닌 그 어떤 노인이 와도 당신은 똑같이 대했을 거잖아요. 그게 저에겐 신호였어요.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나와 나중에 가족을 대할 태도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예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주는 더는 붙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뒤 저는 예진이와 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던 날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단다. 겉모습과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도 위기 속에서 나오는 행동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이니까. 예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처음엔 화도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사업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강한 척 살아왔지만 자식 앞에서는 늘 무너지고 마는 게 제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켜고 퇴직 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예비 사위를 노숙자로 가장에 시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짜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진이는 결혼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며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전부 내려놓은 저는 요즘 조용한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고 오후엔 사람들을 만나 차도 마시며 삶이란 게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의 시험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말이지요. 민준이 그날 저를 몰라본 것도 결국은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저는 회장이라는 권위와 이름 뒤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민주는 그런 저를 거울처럼 보여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진이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저도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려고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도 이름도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실감했지요. 지금도 가끔 저는 민준의 변호사 사무실 앞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군요. 문득 그가 나중에라도 자신이 놓친 기회가 단지 저희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이제 저는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질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걸 세상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사위를 대신해 딸아이와 더 깊은 신뢰를 쌓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누군가가 예진이 곁에 다가올 날을 조용히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노숙자 복장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그 사람을 맞이할 겁니다. 이번엔 시험이 아니라 환영으로 말이지요.